그래서 우리 뭐냐면 전 오늘까지는 그러면 우리 계속 진도를 나가고 우리 다음 시간에 그럼 전에 2, 3년 전에 문제들을 가지고 연습을 하면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굉장히 복잡한 걸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우리 RLC 회로에서 보통 우리가 처음에 R만 있으면 이 여기 있는 일렉트릭 포텐셜과 여기 흐르는 전류 사이에 페이스의 차이가 없었는데 다음과 같이 커패시터나 인덕터를 집어넣으면 여기서 특히 그리고 나서 여기서 교류를 집어넣어 주면 여기서 나타나는 전류와 여기서 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드라이빙 프리퀀시로 주어지는 외부에서 주어진 교류 일렉트로모티브 포스 사이에는 페이스가 다 같지 않더라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 처음에 본 것처럼 우리 드라이빙 일렉트로모티브 EMF가 EM sin 오메가 DT의 형태로 주어졌을 때 우리 여기 흐르는 전류는 물론 전류는 여기나 똑같이 흐르죠. 그래서 흐르는 전류는 전류의 앰플리튜드랑 여기 있는 요 컨벤션은 이렇게 우리 쓰지만 여기는 요 페이스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문제였었는데 우리 그거를 R만 따로 있을 경우 우리 페이스로 보면 쉽다 그랬죠. 전류와 포텐셜이 항상 페이스가 저항만 있을 때는 같고 커패시터만 있을 때는 전류가 포텐셜보다 2분의 파이 레디안만큼 앞서고 그 다음에 인덕터만 있을 경우에는 전류가 2분의 파이만큼 뒤처지고 그래서 우리 그 세 개를 다 더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못 봤던 그림이죠. 그래서 우리 I를 기준으로 보면 I가 이런 페이스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I에 대해서는 VR은 페이스가 같고 VC는 I가 더 90도 앞선다니까 VC는 여기고 VL은 90도 뒤처지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서 이거 합했더니 이렇게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요거는 요거랑 VL-VC를 합한 항상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더니 전류의 앰플리튜드는 다음과 같이 요게 임피던스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임피던스라고 주어져 다음과 같이 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페이스는 요 삼각형에서 보면 쉽게 알듯이 VR분의 VL-VC L분의 XL-XC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파이가 양수인 경우 파이가 양수라는 경우는 XL이 XC보다 더 큰 경우는 RLC 회로의 전체가 인덕터 라이크한 회로라고 하고 파이가 양수니까 이게 왜냐면 XL이 XC보다 더 크니까 혹은 인덕티브 회로라고 하고 XC가 더 큰 경우 파이가 음수인 경우에는 커패시티브 서킷이라고 우리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얘기를 다시 리뷰를 한 게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걸 봤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파워는 얼터네이팅 커런트의 서킷에서 파워는 우리가 본 거는 파워는 I 제곱 R이죠. I 제곱 R인데 I 제곱은 우리 캐피털 I 제곱 사인 제곱 오메가 T로 쓰면 우리 이게 사인은 다음과 같이 바뀌지만 사인 제곱은 이렇게 주어지죠. 근데 시간이 이게 오실레이션이 굉장히 빠르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형광등도 1초에 60번씩 바뀌니까 사실 1초에 120번씩 밝았다 어두워졌다 밝았다 어두워졌다 하면 깜빡깜빡 거려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모르죠. 그냥 계속 들어와 있죠. 왜?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이걸 그냥 에브리지 아웃 해버리죠. 그래서 우리 오메가 D가 너무 빠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오면 그럼 에브리지로 파워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거를 우리 계산을 해야 되죠. 우리 이거 사인 제곱 세타의 평균을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나? 평균이란 건 뭐죠? 밑에 넓이가 같으면서 요거랑 같은 요 노란 거의 넓이가 같은 직사각형의 높이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랑 같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요거 사인 제곱 세타가 0부터 파이 사이에 요 값이 얼마죠? 얼마인가? 계산 안 해봤나? 그럼 하면 되지 뭐. 그러면 우리 일반 오메가 dt로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 지금 사인 제곱 세타 뭐 여러 가지로 딴 것도 있지만 결국 오메가 d 프리퀀시에 대한 에버리지는 결국 요거에 대한 에버리지를 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에버리지는 여기 요 사이에 넓이를 보면 되니까 넓이는 0부터 파이까지 사인 제곱 세타 d 세타. 이거 어떻게 하죠? 요게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네. 그러면서 적분을 하면 코사인 2세타는 적분을 하면 사인 2세타에 비례하죠. 사인 2세타에 비례하면 0이나 파이를 집어넣으면 항상 0이죠. 그 앞에 2분의 1만 살아남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파이. 요 면적이 2분의 파이래. 근데 그러면 그거랑 밑변이 똑같고 높이가 직사각형인 높이는 밑에가 파이니까 파이를 나눠주면 되죠.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 주기에 대한 에버리지 밸류를 취한 거랑 같아요. 이게 얼마냐면 2분의 1이죠. 높이가 2분의 1이에요. 다시 말하면 평균하면 반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인 제곱이나 코사인 제곱은 항상 똑같이 평균을 하면 2분의 1이에요. 왜냐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도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니까 우리 상관이 없죠. 여기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여기다가 이거 평균, 그래서 우리 여기서부터 이제는 드디어 alternating current인 경우에는 average sense로 p average는 그래서 이거 평균을 하면 요게 2분의 1, 2분의 i 제곱 r이래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말고 그러면 루트 2분의 i 제곱. 이거 좋은데 루트 2분의 i를 RMS로. RMS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지난 학기에 연력학을 배울 때 혹은 기체 분자 운동론을 배울 때 했죠. 루트 민 스퀘어의 값이죠. 제곱을 해서 평균한 것의 스퀘어 루트를 취한 값이죠. 그래서 우리 루트 민 스퀘어는 사인 제곱 세타의 평균 값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루트 민 스퀘어 값은 루트 2분의 i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앞으로 루트 민 스퀘어 값이 있으면 전부 다 루트 크기의 루트 2분의 1을 하자 이거예요. 루트 2분의 1. 그러면 가만히 있어 보자. IRMS는 이거 뭔가 잘못 쓴 것 같은데. 평균을 해야 되니까 아닌데. 이건 루트 2분의 i인데 왜 이게 2가 줄었지? 뭔가 이상하죠? 이게 RMS는 밑에가 루트 2가 아닌 것 같은데 Z를 써야 되는 내가 잘못 쓴 것 같죠?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Z는 우리 변하지 않고 C분의 이 RMS 여기 다시 말하면 원래 조금 아까 썼던 I는 이 M에 대해서 이걸 나눈 거를 양변에 루트 2로 나눠주면 다음과 같이 모든 걸 루트 민 스퀘어 값으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P average는 I RMS가 엡실론 E RMS 나누기 Z I 하나 쓰고 I 그대로 쓰고 여기서 또 내가 뭘 헷갈렸나 보다. 이게 그냥 여기 뭐 그대로 쓴 건데 I RMS 하나 쓰고 그 다음에 R이어야 되는데 왜 Z분의 1이 들어갔을까? 뭔가 이상하죠? 그죠? 이게 없어야 되죠. 그래서 보면 우리 코사인 파이는 왜 코사인 파이를 얘기하냐면 코사인 파이? 왜 우리 지금 뭘 생각하냐면 요거를 다시 쓰면 이 RMS, I RMS C분의 R이 되는데 우리 앞에 있는 그림을 보면
C분의 R은 뭐냐면 EM분의 VR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왜냐면 여기다가 I로 나눠주면 IR이니까 IC니까 I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크기가 C가 되고 요게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코사인 파이는 C분의 R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여기는 요 양이 C분의 R이 코사인 파이죠. 코사인 파이가 아까 말했던 VR 나누기 EM이고 그게 바로 그렇게 해줘서 R 나누기 C가 되니까 P average는 여기 요 식을 보면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디렉트 커런트인 경우에는 P는 I 곱하기 V였는데 우리 average는 I RMS, E RMS 코사인 파이가 더 붙어 있죠. 그럼 뭐 하는 거야 근데? 아니 뭐 하냐고 물어봤어. 개념이 너무 어려워서? 오케이. 그럼 우리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하지. 우선 하는 건 하고. 그래서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에브리지 파워를 구하는데 우리가 그냥 요거만 곱하는 게 아니라 코사인 파이를 곱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페이스가 얼마냐에 따라서 열 에너지로 방출되는 양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가만히 있어 보자.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인데 그러면 코사인 파이가 음수이면 나오는 파워가 음수면 저항이 열을 흡수하기도 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안 그래요? 파이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코사인 파이는 항상 0보다 같거나 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코사인 파이가 0이 될 수는 있죠. 코사인 파이가 언제 0이 되죠? 코사인 파이가 언제 0이 되지? 파이가 2분의 파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파이면 그렇죠. 파이가 2분의 파이나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려면 저항이 없어야 돼요. 그죠? 코사인 파이가 G분의 R인데 이게 0이 되려면 R이 없어야 되죠. 당연히 그럴 때는 저항에서 나오는 파워가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상한 극한을 취해도 잘 맞아서 우리 코사인 파이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파워 팩터라고 불러요. 우리가 아주 극한적인 경우만 생각했지만 극한적인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RLC 회로에서 저항에서 나타나는 그 단위 시간당 나오는 열 에너지는 반드시 이 RMS랑 IRMS를 곱한 우리가 직류일 경우에 I 곱하기 V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페이스에 의해서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드디어 밑에 있는 걸 가리고 트랜스포머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우선 그 머리 빡빡 깎은 영화 배우가 나온 액션 영화 그 중에 트랜스포머가 있나? 그건 트랜스포터지. 미안. 그렇지만 트랜스포머는 1, 2, 3까지 나온 로봇 영화가 있죠. 우리 그런 거 아니고 이게 뭐냐면 한쪽에서 이걸 얘기하기 전에 먼저 그걸 얘기해야 되겠네. 뭐냐면 전체 변전소에서 발전을 한 다음에 우리 집까지 혹은 도시로 이렇게 발전을 쭉 해서 오면 이 안에 내부 저항이 있을 테고 여기 커다란 우리 로드가 있을 테고 다음과 같이 될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난방을 하거나 뭐 조명을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하는 거는 그걸 반드시 우리가 열 에너지라고도 하지만 뭐 열을 빛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에너지를 우리가 쓰죠. 뭐 여기 에너지는
여기 흐르는 전류가 있으면 단위시간당 나오는 파워가 I 제곱 R이죠. 혹은 I 곱하기 요 사이에 로드에 걸리는 일렉트릭 포텐셜의 차이로 우리 주어지죠. 그러면 우리 P는 여기서 주어지는 P는 I 곱하기 V예요. VR에 걸리는 다음이냐. 근데 우리 전선이 길면 전선에도 내부 저항이 아주 작지만 내부 저항이 있죠. 물론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 전선이 수천 킬로가 되면 이게 이거만큼 커질 수도 있지만 우리 그런 거 걱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된 경우를 아주 스몰 r이 라지 r보다 작은 경우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요 양은 우리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어요. 그랬으면 우리가 전기 난방을 할 때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싶으면 단위 시간당 다음 같은 파워를 쓰고 싶으면 I와 VR이 있으니까 두 개의 프로덕트가 일정하면 되죠. 두 개의 프로덕트가 일정하면 되는데 두 개의 프로덕트가 일정할 때 그러면 여기서 전달되는 에너지는 전부 다 여기서만 파워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부 저항에서도 나가죠. 그 내부 저항에서 나가는 거는 그럼 뭐냐면 우리 이걸 일정하게 만들면 I를 굉장히 전류를 많이 흐르게 하거나 전기 포텐셜을 높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죠. 그런데 I를 높게 하면 여기서 나오는 열 에너지가 너무 커요. I 제곱 스몰 r이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여기 이거를 크게 하면 높게 하고 I를 작게 만들면 여기서 나오는 열 에너지는 굉장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대개 발전소에서 우리 실제로 쓰는 도시에서 쓰는 전기를 쓰는 곳까지 송전을 할 때는 굉장히 높은 볼티지로 이 전기를 보내죠. 뭐냐면 중간에 열 에너지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요. 근데 포텐셜이 너무 높으면 우리 실제로 가정에서 쓰기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새 쓰고 있는 실리콘 칩 같은 거는 포텐셜이 높으면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정말 망가지기 쉽고 우리 사람도 그렇게 높은 전압에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죠. 물론 전류가 많이 흘러도 문제가 있지만 높은 전압 요새 나온 배드민턴 라켓처럼 생긴 모기 잡는 것도 모기도 아주 싫어하죠. 포텐셜이 높은 걸. 그래서 뭐냐면 포텐셜이 높으니까 포텐셜을 다시 낮춰주고 싶다 이거예요. 포텐셜은 낮춰주지만 그래서 전류가 많이 흐르면 일정한 파워를 갖게 만들 수는 있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우리 지금 다음과 같은 트랜스포머는 뭐냐면 우리 먼 곳에서 높은 볼티지로 일렉트릭 포텐셜의 차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 가정에서는 좀 더 낮은 220V로 낮춰주는 그렇게 일렉트릭 포텐셜의 변화를 주는 차이를 주게 만드는 장치를 트랜스포머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 트랜스포머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다음과 같은 사각형으로 된 철기둥, 되게 여러분들이 변압기를 가정용 변압기를 들어봤으면 굉장히 무거울 텐데 그거는 철기둥이 있어요. 철기둥에다가 한쪽에는 이렇게 감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alternating current EMF가 교류 AC EMF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다른 쪽에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서 실제로 에너지가 공급되는 곳을 모두 다 인덱스를 P라고 써요. 뭐냐면 프라이머리라는 뜻이죠. 근데 저기 학생은 굉장히 바쁘다. 한 번만 더 움직이면 자네가 뭐 지금 쓰고 있는지 내가 보러 갈 거야. 내가 뭐 대략 짐작은 하지만. 그래서 하다 보니까 또 까먹었네. 의식의 흐름 수법을 쓰는데 까먹었네. 그래서 요걸 우리가 에너지가 공급되는 게 프라이머리, 여기 있는 거를 세컨더리라고 해요. 그럼 여기 왜 이렇게 무거운 철기둥을 쓰느냐? 힘들게. 그럼 뭐냐면 우리 좀 있으면
여러 가지 머티리얼의 성질, 자기적인 성질을 배우겠지만 여기 자기장이 걸리면 이 안에 당연히 이 안에 자기장이 생기죠. 이 안에 자기장이 생기면 요 철이라는 머티리얼은 굉장히 재미있어서 보통 이 철이 없으면 이 철심이 없으면 여기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공간에 쭉 퍼지죠. 그렇지만 이게 있으면 이게 바깥으로 잘 못 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플럭스가 생기면 요 플럭스는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여기 생기는 플럭스는 그대로 여기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우리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전이금속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죠. 그래서 보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거를 닫을 경우랑 닫지 않을 경우랑이 차이가 있어요. 닫지 않을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걸어주면 여기에서 이게 전류가 바뀌면 당연히 이 안에 마그네틱 필드가 변하죠. 마그네틱 필드가 변하면 당연히 플럭스가 딴 데로 가지 않고 전부 다 일로 간다니까 여기에 마그네틱 플럭스의 변화가 생기죠. 그렇지만 여기는 스위치가 열려 있으면 실제로 전류가 흐르진 않지만 이 사이에 포텐셜 디퍼런스는 있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여기서 그러면 암페어 법칙을 쓰면 요건 뭐냐면 여러 번 감겨 NP번 감겨 있지만 요거 한 번 감겨 있는 거에 대해서 EMF는 한 번당 EMF는 그 한 코일을 지나가는 마그네틱 플럭스의 시간의 변화율과 같죠. 그래서 요 사이에 여기는 원래 2로 주어져 있지만 여기서 이 마그네틱 필드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인듀스드 EMF는 당연히 하나가 요거면 NP1 감기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그러면 여기 걸리는 VS는 여기 걸리는 플럭스랑 여기 한 번 걸리는 플럭스가 같기 때문에 NS 곱하기 2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요거랑 같기 때문에 왜 같냐면 요 양으로 같기 때문에 우리 요 두 식을 나눠주면 혹은 이 터는 NP분의 VP, NS분의 VS. 그래서 뭐냐면 세컨더리 이걸 닫지 않았을 때 세컨더리 회로에서의 일렉트릭 포텐셜은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레이쇼만큼 NP분의 NS로. 그러니까 뭐냐면 좀 더 여기를 높은 데서 낮아주려고 했으니까 이게 낮아지려면 이게 어떻게 되나? VS가 낮아지려면 이게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요걸 감은 횟수를 작게 만들면 하면 되죠. 반대로 이게 감은 횟수를 지금처럼 많이 하면 일렉트릭 포텐셜이 이 사이에는 높아질 수 있죠. 그래서 뭐냐면 강압기, 승압기 우리 이런 효과를 우리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회로에 연결된 경우예요. 왜 회로에 연결된 경우랑 연결되지 않은 경우를 우리 생각하냐 하면 우리 여기서는 지금 일로 가 물론 여기 저항이 있긴 하지만 저항을 우리 안에는 저항을 무시하기로 하면 요 안에서 이게 이렇게 바뀌지만 요 사이에 포텐셜만 걸리지 실제로 전류가 흐르지 않죠.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 전류가 흘러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에너지가 전달이 돼요. 그렇죠?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데 지금은 에너지가 전혀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죠. 그럼 실제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경우는 뭐가 복잡하냐면 여기서 이것 때문에 생긴 처음엔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뭘 생각했었냐면 여기서 교류 포텐셜을 걸어주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바뀌고 여기 플럭스가 바뀌어서 플럭스 때문에 생기는 유도 인듀스드 EMF가 VP만큼 생긴다 이거예요. 그거랑 2랑 더해지는 거죠. 요 사이에서의 우리 일렉트릭 포텐셜은 차이는. 근데 이걸 닫으면 여기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 우리 이제 어떡하죠? 이거가 여기서 마그네틱 플럭스의 변화에 생기는
인듀스드 EMF도 있지만 이걸 닫으면 이제 또 여기에 또 전류가 흐르면 이 전류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마그네틱 플럭스의 변화가 다시 이쪽에 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좀 복잡해진다 이거예요. 복잡해지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파워 팩터가 어떻게 되나? IEM 코사인 파인드 C분의 R. 처음에 이게 없었을 때는 지금 이걸 닫으면 여기서는 전류가 IS, 여기서는 전류가 IP라고 흐른다면 틀림없이 여기서는 단위 시간당 IP 곱하기 V IS가 그런다. IS 곱하기 VS 만큼의 에너지가 단위 시간당 방출이 될 텐데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유도된 EMF가 있지만 지금 외부에서 드라이빙 포스로 다음과 하셨지만 유도된 게 있어도 그거를 두 개를 합해서 여기 흐르는 건 계속 요거랑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 BP랑 이거를 외부에서 준 거를 더해서 결국 나오는 게 E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뭐냐면 외부에서 여기서 E를 해줘야 돼요. 이게 그대로 있으려면. 이게 열려 있으면 그럴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다음 같은 경우에는 E를 해줘야 되는데 얼마큼 해줘야 되느냐 헷갈리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쉽게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어떤 에너지 보존 법칙이 뭐냐면 세컨더리 코일에서 IS가 흐른다고 하면 그 사이에 포텐셜 차이가 VS라고 하면 이게 그쪽에 회로된 연결된 로드에서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에너지고 그건 틀림없이 여기에 IP 곱하기 BP 여기 BP는 유도된 전류 때문에 생기지만 이게 생긴 거는 그거가 외부에서 뭐냐면 저거랑 더해서 외부에 있는 E가 되도록 계속 더 V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우리 그만큼 다음과 같은 만큼 더 외부에서 E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 관계가 있어요. 아주 관계는 복잡하지만 우리가 다만 에너지 보존의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쉽게 IS는 IS는 뭐냐면 BP BP-VS 라고 쓰는데 BP랑 VS는 감겨진 횟수에 비례하니까 MP-NS라고 썼고 이게 바로 R분의 VS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요거를 VS는 여기서 요걸 그냥 쓰면 되죠. 요게 아까 우리 얻었던 관계니까. 그래서 우리 IP를 보면 IP는 어떤 걸 쓰면 되나? 이걸 VP로 표현하고 싶은데 IP는 요 둘 사이의 관계를 보면 IP는 요걸 이쪽으로 가면 R분의 1 NS 나누기 MP의 제곱 곱하기 VP로 주어지죠. 그래서 보면 이 결과를 보면 비록 로드가 오른쪽에 저항이 R로 되어 있지만 회로를 공급한 이 외부에서 에너지 보존 관점에서 봤더니 실제로 다음과 같은 IP와 BP 사이의 관계가 있는데 그 앞에 다음과 같은 상수가 있는데 이 상수가 물론 차원은 저항의 차원을 가지고 있죠. 저항의 차원을 가지고 있어서 요게 마치 우리 프라이머리 코일에서 봤을 때는 세컨더리 회로에 연결되어 있는 회로가 마치 요만큼의 저항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활동을 해요. 우리 다음 같은 거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우리 트랜스포머는 우리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는 이 문제가 뭐냐면 다음과 같은 회로가 뭐가 있냐면 EMF 저항 CL이 있어요. 여기다 A다가 스위치를 연결한 다음에 오래 있으면 여기 저장된 일렉트릭 차지는
하고 물어보는 거고, 그런 다음에 스위치를 갑자기 B로 딱 내리면 틀림없이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흐를 텐데, 이건 LC 회로니까 이렇게 흐를 때 LC 회로의 진동수는, 그 다음에 흐르는 전류의 앰플리튜드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A에 연결했을 경우는 A에 연결했을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쌓여서 이 사이에 일렉트릭 포텐셜이 이거의 일렉트릭 포텐셜과 같은 때까지 여기 전하가 쌓이겠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거기 있는 전하는 어떻게 되나? Q는 이거랑 같아야 되니까 R분의 2 이렇게 되면 되나? 그죠? Q, 왜냐하면 여기서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으니까 키르히호프의 법칙을 쓰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2,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0, 2, 그 다음에 여기는 일렉트릭 포텐셜 B,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죠. 이게 포텐셜이 같은 거죠. 그러면 내가 뭐 잘못 쓴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Q는 CV니까 이 V가 이거랑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아닌가? 이게 맞죠? 그래서 Q는 C2가 돼야 되나? 그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 스위치를 갑자기 일로 딱 내리면 우리 진동수는 오메가는 스퀘어 루트 LC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F는 오메가를 2파이로 나눠주면 되니까 2파이분의 1 스퀘어 루트 LC분의 1. 전류의 앰플리튜드는 어떻게 구하죠? 이게 틀림없이 처음에 Q로 시작했으면 Q 뭐 어떻게 되겠지만 sin 오메가 T 뭐 쓰면 Q 흐르는 전류는 이게 Q가 이제 여기 있는 Q가 이렇게 주어질 테고, 흐르는 전류는 이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죠. 미분하면 오메가 Q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로 주어질 테니까 앰플리튜드는 이거죠. 전류는. 그래서 이게 I라고 하면 I는 오메가 Q인데 우리 Q를 구했죠. 오메가는 2파이 스퀘어 루트 LC분의 1, Q는 CE. 그래서 이건 뭐냐면 2파이 스퀘어 루트 C 오버 L로 주어지는 우리 다음과 같은 요거의 전류의 앰플리튜드를 구하라고 하는 게 제일 트릭 퀘스천이긴 하지만, 우리 요 Q라는 것만 알면 틀림없이 여기서는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을 할 테니까 우리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 앰플리튜드를 구할 수 있죠. 두 번째 문제, 이게 이제 좀 더 불쾌한 문제예요.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알 수 없는 회로에다가 연결한 다음에 외부에서 얼터네이팅 EMF를 줬다 이거예요. 얼터네이팅 EMF는 75V 곱하기 sin 오메가 DT로 줬대요. 그랬더니 여기 흐르는 전류를 측정해 봤더니 1.2 sin 오메가 DT 플러스 42도로 주어졌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파워 팩터가 뭐였죠? 코사인 파이였었죠. 여기서는 파이가 얼마죠? 마이너스 42도죠. 왜냐하면 우리 컨벤션은 사인 오메가 DT 마이너스 파이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파이는 마이너스 42도니까 파워 팩터는 코사인은 마이너스나 플러스나 다 똑같은 이분 펑션이니까 파워 팩터는 당연히 코사인 42도, 이게 파워 팩터가 될 테고,
또 내가 스펠링을 바꿨었는데 여긴 다시 이렇게 됐네. 전류가 EMF보다 앞서냐 늦게 가냐, 이거 우리 그러면 이 수가 뭔가 가지고 모르면 우리 페이서를 그려보면 돼요. 페이서를 그리면 오메가 DT가 이게 2고, 그 다음에 I는 오메가 DT 플러스 42도래죠. 다음과 같이 돼서 이걸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도는 거죠. 그래서 우리 먼저 가냐 늦게 가냐 하는 거는 페이서를 보고서 보면 되니까 I가 이보다 앞서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리딩을 한다 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인덕티브냐 커패시티브냐, 우리 조금 아까 얘기했었죠. 뭐냐면 탄젠트 파이가 R분의 XL-XC, 물론 XL은 오메가 DL이고 요거는 1/, 오메가 DC였는데, 우리 그래서 뭐냐면 요게 XL이 XC보다 커서 탄젠트 파이가 양수면 우리가 그거를 인덕티브 하다고 했고, 요게 XC가 더 커서 탄젠트 파이가 음수면 커패시티브 하다고 했었죠. 근데 우리가 파이는 조금 아까 요 식에서 보면 음수죠. 마이너스 42도죠. 그래서 탄젠트 파이는 음수예요. 음수면 이게 더 큰 거죠, XC가. 따라서 이 회로는 뭔진 모르지만 카패시티브는 있어야 되겠다. 이 회로는 지금 레조넌스 컨디션을 만족하고 있냐? 레조넌스가 되려면 XL과 XC가 같아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레조넌스에서 나오는 커런트가 다음과 같이 해줘야 되는데, C가 제일 작은 곳, I가 맥시멈이 될 때니까 C가 작을 때가 뭐냐면 XL과 XC가 같을 때였죠. 다시 말하면 파이가 0일 때 레조넌스 컨디션을 만족하니까, 근데 파이는 측정해 본 결과 0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레조넌스에 있냐? 레조넌스에 있지 않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에서는 커패시터, 인덕터, 리지스터 중에 3개가 꼭 다 필요하냐? R은 꼭 있어야 되죠. 파이를 보는데 파이가 0이 아니라는 거는 R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R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게 음수면 XL-X가 음수면 XC가 더 크면 꼭 XL은 꼭 있을 필요는 없죠. 없어도 탄젠트 파이가 충분히 음수가 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3개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리지스터랑 커패시터는 있어도 되지만, 물론 인덕터가 있어도 되지만 반드시 있어야 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요거 가지고 전부 다 그 얘기는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브리지 에너지 트랜스퍼는 우리 어떻게 되죠? P 에브리지는 우리 RMS I RMS 곱하기 코사인 파이니까, 우리 이 RMS I RMS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요 앰플리튜드의 스퀘어 루트 2로 나눈 값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그다 스퀘어 루트 2로 나누면 2개씩 있으니까 2분의 1 75 1.2 코사인 42도. 우리 이거 계산하면 되죠. 물론 단위는 와트로 쓰면 되는 거죠. 우리 다음과 같이 해서 우리 요 전류만 측정한 것으로 요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되도록이면 많은 정보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드디어 30장은 다 끝내고, 이제 대망의 우리 전기와 자기 사이의 관계 중에 가장 마지막 장을 배우기로 했어요. 그 마지막이 뭐냐? 마지막에서 우리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에 대해서 배워요.
근데 이 그림을 왜 갖다 놨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는 가시광선이면 가시광선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성당을 봤나? 그건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뭐냐면, 지구의 자기장이 항상 일정하게 있는 게 아니라 지구의 북극이 시간에 따라서 물론 하루하루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만 년이면 이렇게 바뀌고 그래요. 우리 좀 있으면 이게 완전 바뀔 수도 있는 게 몇 년이라 그러더라. 한 몇만 년이가 있으면 바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지구 과학을 하는 사람은 지구의 자기의 북극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가를 아냐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아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보면 빨간 물감이 있죠. 그죠? 옛날에 빨간 물감은 철의 산화물을 썼어요. 철의 산화물이라는 건 뭐냐면 철덩어리가, 철가루가 이렇게 물에 녹아서 있으면 나침판처럼 한 방향을 향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칠을 하면 물감이 아직 굳지 않고 액체 상태에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철 분자들이 지구 자기장 때문에 한 방향으로 딱 서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아무도 안 볼 때는 아니겠지만 셀로판 테이프를 딱 댔다가 떼요. 그리고서 거기 있는 철 분자들의 방향을 봐요. 방향을 보고서 지구의 그 당시에 지구 자기의 북극이 어디 있는가를 보면 그때 요 그림을 언제 그렸냐를 알 수 있으니까 우리 그때 지구 자기의 북극을 관측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지만 우리 어쨌든 그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일렉트리시티와 마그네티즘에 대한 법칙을 우리 식으로 보면, 물론 쿨럼의 법칙, 비오사발의 법칙 이렇게 복잡한 것도 있지만 우리 간단하게 보면 가우스 법칙이나 이렇게 뭔가 적분을 해서 나타낸 걸로 보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식을 우리가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아직 맥스웰 방정식이 들어오기에는 조금 더 뭐가 더 있어야 되지만 우리 어쨌든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처음에 일렉트릭 필드의 임의의 패곡면에 대한 서피스 인티그랄은 그 패곡면이 둘러싼 그 안에 있는 넷 차지에 비례한다. 가우스 법칙이죠. 차지에 대한 쿨럼의 법칙이랑 동등한 거죠. 물론 똑같은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플럭스, 마그네틱 필드에 대한 플럭스는 여태까지 실험해 본 결과 언제든지 0이더라 이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여기 나올 요 양이 없다는 거예요. 요 양은 양수가 되고 음수도 될 수 있지만 마그네틱 필드에 관한하는 일렉트릭 차지는 있어도 마그네틱 차지는 없다는 걸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 요 두 개를 우리가 가우스 법칙,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가우스 법칙, 우리가 자세히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마그네틱 필드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요거는 우리가 자기장의 시간에 대해서 변하면 전기장이 인듀스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파라데이의 법칙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요거랑 아주 비슷하게 보면 전류가 흐르면 어떤 마그네틱 필드를 어떤 패곡선에 따라서 선적분을 하면 그 패곡선이 둘러싼 곳으로 지나가는 넷 커런트에 비례한다. 이게 바로 암페어의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 보면 여태까지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우리 이 식을 여태까지 배운 여러 가지 법칙을 다음과 같은 4개의 적분으로 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는 서피스 인테그랄, 2개는 라인 인테그랄이에요.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서피스 인테그랄이 있으면 마그네틱 필드에 대한 서피스 인테그랄이 있고,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라인 인테그랄이 있으면 마그네틱 필드에 대한 라인 인테그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일렉트리시티랑 마그네티즘을 기술하는 법칙의 적어도 왼쪽은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를 바꿔주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죠. 오른쪽은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오른쪽은 이거 여기는 차지지만 여긴 차지가 없으니까 이렇고, 이거 오른쪽 이제 피직스에 의해서 결정. 여기는 마그네틱 플럭스의 시간에 대한 변화인데 여긴 그게 없어.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약간 왼쪽은 굉장히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를 바꾸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가지만 오른쪽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다음 같은 네 가지 법칙 중에서 외부에 있는 전하들의 움직임, 전하들이 정지해 있거나 배치되어 있거나 움직일 경우, 그런 거 우리가 external charge, external current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의존하는 양, 그죠? 그런 거에 의존하는 양. 그 다음에 물론 이거는 시간에 의존하는 거니까 상관없죠. 우리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보면 왼쪽은 굉장히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를 바꿔줄 때 서로가 바뀌지만 오른쪽은 안 그렇더라 이거예요. 이거는 0이라는 게 좀 이상하지만 뭐 마그네틱 차지가 없는 게 피직스 세상이 그렇다니까. 그 대신 이거는 전류가 있어야지 흐른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대칭성이 많다고 생각해서 다음과 같은, 파라데이는 생각도 하지 못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파라데이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식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맥스웰 같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수식을 딱 보고서 왼쪽은 굉장히 재밌게 생겼는데 오른쪽은 그렇지 않네. 그 중에서 맥스웰이 가장 싫어했던 게 뭐냐면, 야, 이게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이 유도되는데 왜 여기서는 전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이 유도되지 않지? 희한하네. 그래서 우리 그 좀 이상하잖아. 두 개가 비슷할 텐데.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이 암페어 법칙은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왜? 해서 맥스웰이 바꿨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식을 바꿔서 집어넣은 게 뭐냐면 요거에 대응되는 양을 좀 써놓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집어넣은 양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관측도 되고, 처음에는 머릿속으로 생각해만 했지만 요 식을 바꿔서 전기장의 변화를 집어넣은 사실이 아주 놀라운 결과를 끄집어내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그거를 간단하게 살펴보는데, 우리 여태까지 본 거 중에서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가우스 법칙, 그렇죠? 우리 이건 잘 안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마그네틱 차지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보면 마그네틱 필드가 있으면 막대자석 N극, S극 있죠. 폴이 두 개 있어요. 항상 자석은 폴이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그네틱 다이폴이라고 해요. 다이라는 게 두 개가 있으니까 마그네틱 모노폴은 없다 이거예요. 왜? 뚝 자르면 그럼 뚝 자르면 여기 N극 여기 S극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자르면 여기 바로 S극 자석이 세 개가 생기죠. 그러니까 마그네틱 다이폴이 항상, 마그네틱 필드가 항상 마그네틱 다이폴에 의해서 생긴다 이거예요. 따라서 여기다가 어떻게 서피스를 잡아도 요게 0이 안 되게 만드는 서피스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마그네틱 차지가 없다는 걸 얘기해요. 일렉트릭 플럭스랑은 아주 다른 결과를 주죠. 그래서 파라데이 법칙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 맥스웰 하는 얘기가 이거는 뭐죠? 자기장이 변하면 일렉트릭 필드가 인듀스가 되는데, 그러면 전기장이 일렉트릭 필드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마그네틱 필드가 생길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맥스웰이 보니까 그러면 이걸 집어넣어서 외부에 전류가 흐르지 않더라도 이거는 파이는 일렉트릭 필드의 플럭스예요. 플럭스가 일렉트릭 필드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자기장이 유도된다 라고 쓴 게, 이게 뭐냐면 맥스웰의 인덕션 로예요. 암페어의 인덕션 로랑은 약간 다르죠. 물론 여기 전류까지 흐르면 뮤제로 I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우리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다음과 같이 집어넣자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 앞에 있는 상수야 차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차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앞에 1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부호가 여기서 마이너스인데 여긴 플러스인 것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집어넣냐? 이 양을 어떻게 집어넣냐? 그냥 재미로? 그럴 순 없죠. 그래서 뭐냐면 사실 맥스웰이 이 양을 집어넣기 위해서 고민한 사실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공부한 아주 간단한 회로에서 주어졌어요. 그 회로가 뭐냐면 패럴렐 플레이트 커패시터예요. 패럴렐 플레이트 커패시터가 있는데 그 뭐가 그러면 문제가 되냐 하면 요 양이 없다고 치면 요 양이 없다고 치면 우리 다음과 같은 곳에 이 안에 패럴렐 플레이트 커패시터에 여기 회로를 연결해서 여기 전류가 흐를 경우는 어떻게 되죠? 전하가 여기 계속 쌓일 때 그렇죠. 요 사이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끊어져서. 하지만 전류가 계속 전하가 쌓일 때는 전류가 그동안은 흐르죠. 전류가 흐르는 요거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의한 마그네틱 필드가 주위에 생기죠.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게 없다고 치면 요걸 없다고 치면 전류가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지. 그럼 이게 뭐죠? 패곡선이죠. 이게 적당한 패곡선을 따라서 그리면 되는데 패곡선이 그 안을 지나가는 건데 그러면 우리 패곡선을 어떻게 잡냐면 여기 그림을 내가 그렸나 제대로? 그렇지. 여기다 그리면 되죠. 지금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파라데이 암페어 법칙을 쓰면 오케이 그럼 여기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그러면 이 주위에 이렇게 패곡선을 잡아서 요거에 따라서 적분을 하면 여기 I가 흐르니까 B를 구할 수 있네. 그러면 흐른다는 건 요 단면을 생각한 거죠. 그렇지만 요걸 경계로 한 단면은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단면을 생각할 수도 있죠. 마치 요걸 링으로 해서 비눗방울 하는 것처럼 여기를 지나간 전류 있지. 마그네틱 필드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마그네틱 필드가 있고. 근데 여기를 지나가는 전류는 없네. 그럼 0이죠. 그러면 여기서 마그네틱 필드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쪽으로 잡으면 마그네틱 필드가 0이 아니고 이렇게 잡으면 마그네틱 필드가 0이네. 이걸 어쩌지? 하는 게 맥스웰이 머릿속으로 생각한 가장 큰 퍼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전류가 흐르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게 있죠. 뭐냐면 전하가 일렉트릭 차지가 계속 쌓이니까 그 사이에 일렉트릭 필드가 점점 세지고 있죠. 오케이. 그럼 이 안에서 일렉트릭 필드의 플럭스가 바뀌는구나. 일렉트릭 필드의 플럭스가 바뀌어서 우리가 여기서 요렇게 지났을 때 뮤제로 I랑 여기를 요렇게 했을 때 요 양이랑 두 개가 같으면 요 바깥에서는 요게 0 일렉트릭 필드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게 뮤제로 I가 있고 요 안에서는 I가 없지만 일렉트릭 필드의 플럭스가 변하니까 요 두 개의 합이 요거는 바깥에서는 없지만 요 안에서 있고 I는 바깥에서는 있지만 요 안에 없지만 요거의 썸이 어디서나 똑같이 되도록 요 양을 정하면 요 점에서의 마그네틱 필드 혹은 이 회곡선을 따라서 계산한 이 양은 항상 일정하게 주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연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서 우선 요것만 보면 요 안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우리 이걸 어떻게 되냐면 잘 봐야죠. 마그네틱 필드가 지금
마그네틱 필드, 일렉트릭 필드가 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면을 이렇게 돌려서 보면 일렉트릭 필드가 다음과 같이 들어가는데, 일렉트릭 필드가 막 늘어나면, 이게 시간에 따라서 막 늘어나면 이게 양수가 되고, 이게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양수가 되려면 DS를 이렇게 잡으면 B.DS가 이렇게 되면 우리 이쪽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역시 뭐냐면 파라데이 법칙을 봤을 때 인듀스드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는 것처럼 똑같이 E와 B를 바꾸면 일렉트릭 필드가 있으면 대칭성에 따라서 이 원의 접선 방향으로 중심부터 거리가 같으면 크기가 같고, 방향은 요게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이쪽 방향이지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가만있어 봐요. 이거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우리 이거는 마그네틱 필드 플럭스가 늘어날 때는 인듀스드 이거는 파라데이 법칙에서 마이너스 렌츠의 법칙 때문에 마이너스 4가 있어서 방향이 반대인 거 참고로 그려놓은 거예요.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오케이. 우리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과연 이 경우 요 안에서 계산을 하면 그 양이 주어지는지를 한번 봅시다. 보면 가서 보기 전에 우리 요 양을 보면 이 양은 양변에 보면 다 뮤제로가 있죠. 뮤제로를 끄집어내면 I enclosed plus epsilon 0 d phi e dt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굉장히 신비하게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지만, 우리 좀 있으면 차원을 우리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양은 커런트의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거 쉽게 볼 수 있나? 커런트는 dq dt인데, 요거는 일렉트릭 필드에다가 에어리어를 곱한 건데, 그죠? 계산해 봅시다. epsilon 0에다가 phi, 이거는 phi 2가 가우스 법칙에 의하면 이게 가우스 법칙 Q 나누기 epsilon 0에 비례하는 양이죠. 자, 그래서 이게 Q epsilon 0면 epsilon 0 곱하기 phi가 Q에 비례하는 양이에요. 그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당연히 전류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우리 실제로 흐르는 전류는 아니지만 요 양이 전류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실제로는 흐르는 전류는 아니지만 이거를 우리가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라고 불러요. 이게 희한한 말이죠. 커런트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 뭐냐면 다음과 같은 양을 우리 그럼 한번 실제 패럴렐 플레이트 커패시터인 경우에 계산해 보자 이거예요. 요게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 그래서 이거를 다음과 같이 쓴 거를 암페어, 요거만 있으면, 요거만 여기 없으면 암페어 법칙이었는데 맥스웰이 집어넣어서 암페어 맥스웰의 법칙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요 안에서는 여기 쌓인 전하 Q가 epsilon 0 A 곱하기 2인가? 그렇죠. 뭐냐면 가우스 법칙을 쓴 거죠. 여기다가 가우스 법칙을 어떻게 썼나? 이 패럴렐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으면 요 안에 이렇게 한쪽은 플레이트 쪽을 넣고 다른 쪽은 너무 굉장히 이상하게 그렸지? 이렇게 있으면 패럴렐 플레이트 과정에서 그리면 원통을 이렇게 잡은 가우스 서피스에서 우리 이런 거 했었죠. 패럴렐 플레이트 커패시터에서. 그래서 Q 나누기 epsilon 0가 가우스 법칙에 있었던 양이고, 이 한 게 일렉트릭 필드의 플럭스인데 이 안에 주어진 시간 E는 일정하고, 물론 H 이펙트는 무시하면 거기다 요 단위 면적을, 요 면적을 A라고 하면 2 곱하기 A죠.
DQDT는 이게 바로 전류인데 이건 흐르는 전류죠. 이 전류는 이걸 이쪽으로 DQDT는 이걸 미분하면 되는데 이건 다 일정하니까 엡실론 0 A, dA, dDT 시간에 따른 변화, 전기장의 시간에 대한 변화죠.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는 E 곱하기 d phi dt죠. 이게 바로 요거죠. 흐르는 전류랑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커런트는 크기가 똑같아요. 다만 여기서는 ID가 0,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가 0, 여기는 커런트가 0이죠. 그래서 두 개가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그래서 ID가 I랑 같죠. 그래서 보면 요 안에서는 마그네틱 필드가 뭐냐면 우리가 요 바깥에서는 지금 우리가 구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구한 거는 바깥에서예요. 바깥에서는 요 패럴렐 플레이트에서도 서피스가 다음과 같이 틀 때지만 요 안에서는 우리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 다시 말하면 조금 아까 구한 건 스몰 r이 굉장히 라지 r 이 레디어스보다 큰 경우였고, 작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구하는 게 어렵지 않죠. 우리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뭐냐, 이클래시 B 곱하기 2파이 R일 테고, 이게 뮤 제로 엡실론 제로 파이 2는 파이 R 제곱 파이 2는 파이 R 제곱 2가 그동안 항상 일정할 테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질 테고, 이거는 R은 항상 일정하니까 파이 R 제곱 ddt. 그래서 B는 뮤 제로 엡실론 제로 나누기 2 R dEdt. 그래서 안쪽에서는 R에 비례하는 양이고 바깥에서는 R분의 1에 비례하는 양이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왜 R분의 1에 비례하냐면 우리 요거는 작은 이게 또 그러네. 변호 쓰면 안 되지. R이 R보다 클 때는 왼쪽 이렇게 될 경우인데 그 경우는 B 2파이 R은 같지만 오른쪽이 엡실론 0 E 0 A dt지 뭐. A dE dt죠. 그래서 B는 뮤 0 엡실론 0 2파이 혹은 2분의 1 R 제곱 나누기 R dEdt. R분의 1에 비례하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요 패럴렐 플레이트 안에서의 원판으로 안에서의 마그네틱 필드, 바깥에서의 마그네틱 필드를 구할 수 있고, 우리 뭐냐면 더군다나 재미있는 사실은 그러면 여기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가보면,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면 커패시터가 점점 작아지죠. 커패시터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도선이 연결돼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여기 있으면 커패시터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마그네틱 필드를 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렇죠. 멀리서 보면 어디서나 다 여기서도 R분의 1, 여기서도 R분의 1을 주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거를 구별할 수 없는 것 같은 특별한 극한을 우리가 만족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맥스웰이 처음에는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를 바꾸는 거에 대한 대칭성, 그 다음에 왜 마그네틱 필드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일렉트릭 필드가 인듀스가 되는데 일렉트릭 필드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마그네틱 필드가 변하지 않을까. 우리 그거를 집어넣어서 맥스웰이 드디어 암페어 법칙을 바꿨더니, 그래서 바꾼 그 식을 우리가 이 네 가지 식을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드디어 한 학기 내내 일렉트리시티와 마그네티즘을 배웠지만 그것은 다음과 같은 네 개의 식으로 쓸 수 있더라 이거예요. 허탈하긴 하죠. 여태까지 배운 모든 게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쓸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 이게 들어왔다는 사실은
사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요거 하나 맥스웰이 쿨롬 이런 거 다 파라데이 암페어를 제치고 이거를 맥스웰 방정 요거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왜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부를까? 이 하나가 들어와서 생기는 결과 중에 하나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그래요. 무슨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 자, 봅시다. 마그네틱 필드가 변하면 일렉트릭 필드가 인듀스 돼. 일렉트릭 필드가 변하면 마그네틱 필드가 인듀스 돼요. 그렇지. 오케이, 다시. 마그네틱 필드가 인듀스 돼서 일렉트릭 필드가 생겨. 그 일렉트릭 필드가 다시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 그 마그네틱 필드가 시간에 따라서는 또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어. 이게 계속 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일렉트릭 필드가 변하는 게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생긴 마그네틱 필드의 변화가 다시 일렉트릭 필드를 변화시키게 만들면, 우리 이게 계속 두 개가 서로가 서로를 먹여 살려서 계속 간다고 하면 외부의 소스나 차지나 커런트가 없이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가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면서 계속 진동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데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생기는 게 뭐냐면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가 서로 진동을 하면서 움직여 나가는 현상,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를 우리가 이 식에서 유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놀랍죠. 요거 하나만으로, 이게 없으면 우리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장이 전기장을 만들어내고, 그 전기장이 다시 또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그 자기장이 다시 또 이거를 계속 피드백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말은 쉬운데 오케이, 그 가능성은 우리가 얘기하는 게 소위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있어야죠. 물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실제로 다음과 같이 되는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가 파동 방정식을 만족하면 돼요. 파동 방정식이 뭐였지? 뭘 헷갈리지만 파동 방정식의 솔루션은 뭐냐면 어떤 함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x-vt의 형태를 가지면 파동 방정식이라고 하죠. 우리 그래서 지난번에 sin kx-ωt의 형태를 썼죠. 그 솔루션이 그 형태를 가질 수 있으면 우리가 파동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파동 방정식은 이상한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걸 유도하지는 않고, 우리는 그런 파동이 있으면, 정말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하는 파동이 있으면 그 파동이 요거를 만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를 살펴볼 거예요. 살펴보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맥스웰이 왜 지금까지 사람들이 맥스웰 방정식 하면서 놀랍게 하느냐면, 왜 놀랍다고 하냐면 단지 요거 하나를 집어넣었을 뿐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가시광선들이 다음과 같은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가 서로 진동하면서 파동 현상으로 나가는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라는 거를 처음으로 보인 사람이에요. 이걸 집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것 때문에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가 실제로 가능하고,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이 그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의 한 종류라는 걸 보였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유명하게 됐죠.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우리 이번 목요일은 금요일 날 볼 2차 시험에 대비한 기출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